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선거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여야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올바른 후보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 제대로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표정 관리를 하는 정당이 있는 반면 제대로 일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정당도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늘 진리였고 이번 총선에서도 현명한 판단, 유권자로서 한 표를 10일 본투표에서 잘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투표를 독려하는 여야의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 수백 수천 표의 당락이 갈리는 곳이 제법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말로 지지층을 이끌어내고 중도층에겐 무슨 호소를 하는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로 고무된 민주당은 본투표에서도 국민의힘의 국정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4월 10일에는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실하게 끝까지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선거는 백병전이라며 여론조사가 아닌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1, 2%로 승부가 갈리는 지역구가 수십 군데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국회 과반 의석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후보들에게 모든 유권자를 만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순신 장군은 12척배로 나라를 구했다며 남은 12시간의 본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만 가지고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4월 10일에 12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회초리는 달게 받겠다면서도 개헌 탄핵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 잘하라고 때리는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서 매 맞은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샤이 보수의 결집에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정부를 심판해달라는 야당과 나라가 망하는 걸 막아달라는 여당의 공식 선거전은 내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여야는 지금의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빙 지역이 50에서 60곳 정도 있다고들 하는데 결국 이곳에서의 승부가 전체 결과를 좌우할 겁니다. 신유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151석 플러스 알파를 예상합니다. 지난달 제시했던 목표치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일부 후보들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권 심판론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역시 유리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예상 의석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합해 120석 안팎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데에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주요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여론조사 응답보다 실제 투표율이 높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 후보들의 논란 등 야당발 악재가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결국 여론조사로 예측할 수 없는 박빙 지역구의 승부가 최종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텃밭으로 꼽히는 부울경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야당 강세인 수도권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요, 국정 운영에 대한 이 어떤 부정 의식이 아주 높습니다. 사회 민주층도 결집해서 투표에 나올 수 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지역 등에서도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민주당은 박빙 지역을 50여 곳으로, 국민의힘은 기존 55곳에서 60곳 이상으로 올려잡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 막판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시작으로 서울의 박빙 지역을 연달아 돌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유삼영 후보가 출마한 동작을은 6번째 들렀는데 이광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용종 사거리에서 계양 IC 지하와 공약 피켓을 들고 출근 차량에 손을 흔듭니다. 이어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사진도 찍습니다.
여의도 당사로 이동한 이 대표는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고 국민이 이기느냐, 반국민 세력이 이기느냐, 역사적 퇴행을 계속할 것이냐, 다시 전진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어 유사명 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맞붙은 서울 동작의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대표가 서울 동작을을 찾은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투표하면 이긴다며 꼽은 서울 초박빙 지역 11곳에도 포함된 곳입니다. 저도 지금 재판 쫓아다니랴, 지역구 선거운동하랴, 여기 동작을 6번째인가 7번째인가 다녀야죠. 힘들어요. 이 대표는 동작을에 이어 수도권 8곳을 돌며 투표용지가 옐로우 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 카드를 줘야 돼. 차량 이동 중엔 강원 강릉과 경남 진주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원격 유세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길 수 있는 초접전지 7곳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 대장동 재판이 잡혀있는 이 대표는 재판 불출석도 시사했지만 제가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11곳을 돌면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야권의 200석은 막아달라고 강조했다는데 오늘은 한송원 기자가 한 위원장과 동행했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낮 12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금 막 경기 안성 지원 유세를 마쳤는데요. 곧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한 위원장 차량에 동승해 보겠습니다. 차 안엔 국민의힘 야구 점퍼, 셔츠, 그리고 선거 상황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차량 안에서 더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이 되면 개헌을 통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셀프 사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룰마저 없어지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고통받을 거고 시민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어떤 좋은 성취들이 무너져 낼 거예요. 다음 유세 현장인 오산에 도착하자 한 위원장은 식사를 위해 잠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지? 전자레인지가 저기 있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에 대해선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10일 본투표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들께서 그 12시간 동안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뒤 미국행에 대해선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운이 9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사회와 사회를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공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한 위원장은 오늘 하루 수도권 격전지 11곳을 훑었습니다. 히틀러가 나왔을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조국당이란 자기 이름 넣어서 만든 당. 여러분 그런 당 보셨어요? 저녁엔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가 삼겹살 인증샷으로 논란이 됐던 식당을 찾아 원희룡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구 주자들은 야구 유니폼을 입거나 밤샘 유세에 나서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례 후보만 있는 조국혁신당은 야권이 200석 되면 두려울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오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에선 제3당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그 지위를 지키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인 녹색정의당은 경의선 숲길을 찾아 절박함을 읍소했습니다. 독립된 진보정당 하나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녹색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역시 한석이 절실한 새로운 미래는 서울 성수동과 홍대에서 젊은 표심을 공략했고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대표는 주말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 차림으로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광주를 다시 주목받는 도시로, 광산을 다시 유명한 지역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선언한 48시간 무방 유세에 당 중앙선대위 전체가 함께하기로 했고 이 대표 부부도 처음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 아파 낳은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준석. 그래야지만이 버틸 수 있는 게 정치인 가족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기 김포부터 서울 동작을까지 수도권을 훑었는데 200석을 확보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0석을 얻으면 왜 큰일이 납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 딱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은 내일 간판 주자들이 출마한 수도권 지역구에서 조국혁신당은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총선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던 문재인 전 대통령. 나흘 만에 다시 유세를 했습니다. 당내에선 일부 지지자들이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데 최원희 기자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파란색 점퍼를 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됐던 부산 가덕도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이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와 함께 신공항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일이니까 저희가 잘 마무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인 2021년 4.7 재보선을 앞두고도 가덕도를 찾아 공항 부지를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부산에 출마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중 없이 공터 연설을 한 명지시장도 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했던 그 꿈, 이번에 꼭 당선으로 이루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왔습니다. 어제는 공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을 만나 위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문 전 대통령이 부울경 지역에서 친문 후보 위주로 지원 유세를 이어가자 당 게시판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승리 기세가 보이니 권력을 나눠 먹으려 한다거나 비명계를 일컫는 속어인 왕수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는 건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막았었는데 이를 두고 관건 선거라고 따지러 간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일제 샴푸, 초밥,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도 가져갈 수 없다는 회신을 국민의힘에 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선관위가 물품을 제한하는지 최지원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사전 투표 기간에 SNS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대파로 머리를 묶은 유권자가 투표장에 통과했다거나 대파는 안 되지만 명품백은 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선관위가 정치적 의사표시로 대파를 소지하는 건 제한한다는 지침에 일부 지지자들이 반발한 건데 민주당 선대위도 관권 선거라며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대학 동기다. 7구학번. 과연 이게 중앙선관위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정치적 표현은 금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겨냥한 일제 샴푸와 초밥 도시락, 표창장 등도 소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건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를 금지를 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상식적인 유권 해석을 곡해한 민주당의 정략적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원희룡 후보가 맞붙는 인천 계양을의 일부 현수막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구속 등의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이 걸린 건데 계양구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야가 독려했고 그만큼 총선에 대한 관심도 크다는 걸 반영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근거는 있는 건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마감된 다음 날 서울 은평구 선관위 투표함 보관소의 CCTV 영상입니다. 선관위원들이 투표함에 붙은 봉인지를 뜯고 관에 사전투표지가 담긴 갈색 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를 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일부 유튜버들은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자의적으로 투표한 봉인지를 뜯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위에 있는 봉인지 뜯고 예, 넣는 거잖아요. 그런 봉인지도 솔직히 뭐 문제인데 일단 저 투표지의 출처가 되게 불분명해진다는 거죠. 선관위는 관에서 도착한 투표지를 보관하는 정상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작업 당시 여야 정당 추천 인사들이 참관했었고 이처럼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정확히 넣을 때 그때도 우리가 숫자를 씌웁니다. 이 직원 전체 하나가 돼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또 전날 오후부터 도착한 사전투표지 19,000여 장의 수량과 주소지 확인 절차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규정에 따라 이를 마친 즉시 투표함에 투입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밤새 동안에 그 우편 투표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었냐 그런 의혹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 지금 말씀하신 3-4시간에 투입하게 된 겁니다. 일각에선 투입 현장에 경찰이 없었던 걸 문제 삼았는데 선관위는 경찰 입회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총선 이틀 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 기호를 쉽게 기억하라고 속담이나 귀에 익은 4글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을 스스로 결정했는데도 이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 8번 자유통일당은 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지역은 2번 찍어달라고 하세요? 길거리에서? 그럼요. 왜 우리는 2번을 이렇게 열심히 찍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비례대표는 여당의 위성정당 4번 국민의 미래 대신 자유통일당을 찍어달라는 의미의 28 청춘 구호가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 미래는 유권자에게 혼선을 준다며 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28 청춘 구호를 내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에 사실 고발 조치를 해놨어요. 국민의 미래가 분명히 4번인데 혼선을 주는 그런 전략이. 하지만 자유통일당은 28 청춘 구호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이 방송 9주년을 앞두고 기호 9번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결방하자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입틀막으로 시작해 귀틀막, 파틀막, 구틀막까지 신조어의 소재를 끊임없이 던져주니 여권에선 MBC 스스로 논란을 자처했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MBC는 지금이라도 야당과 짜고 친다는 정치권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당장 복면가왕 방영하기를 촉구합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일부 후보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연상을 유도하며 일석삼조란 구호를 쓰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SNS에 간첩 신고 전화 113도 여권 기호가 연상되는 224로 바꿔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27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쏟아부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막판 선거 상황, 변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내일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야 대표들은 어디로 갑니까? 내일 대장동 재판이 잡혀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울 용산을 택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걸로 유세를 마무리하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집중 유세 뒤 청계광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청계광장은 왜 선택한 거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민의힘이 나라의 중심을 잡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151석 과반을 하는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이 정도 의석 생각합니까? 이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은 의석수를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내부적으로는 160석에서 170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예상도 있고요. 조국 혁신당 의석수 합쳐서는 190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00명이 넘게 들어갈 의원총회장을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선 총선에서 승리하면 다음 국회의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낙관론을 경계하기 위해 상황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서 표정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평가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도 보면요, 약간 약해졌던 판세를 좀 벗어났다, 그러면서 좀 희망적으로 보는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판세가 안 좋았던 100석 미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기류가 우세하긴 합니다. 다만 전체 판세가 또 크게 바뀐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내부 관계자들은 자칫 투표를 포기하는 지지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120석을 기준으로 이걸 넘는다면 선전한 걸로, 이보다 안 좋으면 참패한 걸로 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이제 본투표만 남겨놨죠.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했는데, 근데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 중에 어느 당이 비례위성 정당이냐, 이걸 몰라서 좀 혼란스럽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령층 유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도 지난 5일 사전투표장에서 50cm가 넘는 이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왜 비례정당 투표지에 자신이 찍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칸이 없느냐는 겁니다. 아니, 번호를 아래 어떻게 쓰는 말도 하지. 네, 근데 투표소에 있는 직원들은 뭐 어느 당이 어느 당이다 말을 못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투표소 직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특정 정당의 기호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야가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 자신들의 비례정당 기호 홍보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꼼수로 이렇게 뭐 위성 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었죠. 선관위가 실제로 재산 신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갔는지 최민식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지난 2020년 배우자와 함께 매입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입니다.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매입 당시 빌린 돈을 갚아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그 아파트입니다.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양 후보는 이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선관위 재산 내역 신고에는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9억 6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셈인데, 공직자윤리법은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양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본인의 SNS에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한 것이란 해명도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아닌 브로커를 통해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범죄 종합선물 세트라고 불릴만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TV조선은 양 후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문제 발언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자신의 책에 조선시대 퇴계 이황 선생의 성적 능력을 표현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 후보의 각종 발언에 대해 유치원 단체와 안보단체 등 각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준혁 후보가 2년 전 출간한 책에 공민왕과 퇴계의 성생활이란 부분입니다. 전승설화를 근거로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계 후손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김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안동 유림단체는 나라 일을 하려는 정치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책에서 유치원의 뿌리가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자들을 매국노로 몰아 매장시키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김준혁 후보.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 탈북민 출신 이화여대 졸업생 김다혜 씨는 김 후보의 여성 관련 막말을 문제 삼으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예비역 단체들도 다부동 전투는 패전한 거나 마찬가지란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호국 영령들을 모독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망언하는 김준혁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며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다만 이화여대 일부 졸업생들은 김환란 총장의 친일 행적을 주장하며 김 후보를 두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는 글과 함께 해당 기자회견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지만 총선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선거 막바지 후보들의 막말과 실언이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하는 척했다 이런 말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고요. 국민의힘에선 윤영석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아주 심한 막말을 해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세를 마친 뒤 차에 타자마자 유튜브 방송용 카메라를 건네봤습니다.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어떤 의미로 일하는 척했다는 건지 주어나 설명은 따로 없었는데 온라인상에선 유세 태도와 진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최근 삼겹살 인증 논란에 엮어 공세를 폈습니다. 일하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이 대표 측은 라이브로 중계되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유세하는 척했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지 주장을 할수록 민심을 모르는 집단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는 유세차 이동 중 한 유권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코지를 하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그건에 등골이 서늘하다며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막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군사 독재 정당 후에 닥습니다. 폭력 조직 100골 단원을 연상시킵니다. 윤 후보는 유감 표명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달라며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의료계가 총선 직후 의대 증원 관련 공통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의정 갈등이 일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듯 했는데요.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1년 유예 계획은 없다면서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는 드러내서 대화 여지는 넓혔는데요. 정공희 대표가 총선 직후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에 합의한 적 없다고 하는 등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8주차에 접어든 오늘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통일된 대안을 요구하며 열린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도 학교별 배정이 발표된 상황에서 증원 규모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모집 요각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다만 증원 1년 유예론에 대해선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계도 의사협회와 전공의, 교수대표가 총선 직후인 1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단일 대오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일단 금요일 예정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총선 끝나고 발표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에 합동 브리핑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현 비대위 의사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비대위원장을 직접 맡겠다는 뜻을 나타내 대화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선 내분 양상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개강을 연기했던 의대들이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는 수업을 미룰 수는 없는 건데요. 일부 의대에서는 비대면 수업까지 열어서 학생들의 출석을 독려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40여일간 미뤄오다 오늘 개강한 전북대 의대. 건물 밖으로 가끔 흰 가운 차림의 관계자가 지나다닐 뿐 강의실 안에선 인기척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강의 녹화해서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이제 탑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1년에 30주 이상 수업 일수를 확보해야 해 개강은 했지만 학생들 참여가 저조할 것에 대비해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북대 의대도 오늘부터 2주가량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동영상을 시청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유급만큼은 막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초반에는 비대면으로 해주기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승리까지 다가온 상황이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지고. 오늘까지 수업을 재개한 전국 의대는 총 14곳. 오는 15일엔 경상국립대와 전남대 등 17개 의대가 개강할 예정인데 상당수가 비대면 수업 병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대, 가천대, 영남대 등 12개 대학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동시에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강 후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없어 대학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 씨는 자신은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모님 팀으로 활동했다고 증언했는데 김 씨의 수행비서가 조 씨의 출근 첫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구자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변호사와 함께 법원 입구로 들어옵니다. 김 씨 측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제일 크게 우려됩니다. 조 씨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 늦어지는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제가 제보했던 법인카드 횡령이나 아니면 관용차 무단 사용 등은 기소조차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재판에서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사모님 모시는 일을 같이 하자고 했다며 자신들은 경기도청에서 사모님 팀으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제부터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거 축하해요라고 배 씨가 조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조 씨는 과일과 세탁물 등을 공간에 배달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는데 김 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조 씨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의 증언에 대해 김 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합성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논란을 빚었죠. 50대 남성으로 조국 혁신당 소속 당직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해당 당직자에 대해서 해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경찰이 정당 소속을 밝힌 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SNS에 올라온 윤 대통령 가짜 합성 영상입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비판한 TV 연설을 마치 부정부패를 고백한 것처럼 왜곡 조작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은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월 작성자를 고발했고 경찰은 최근 50대 남성을 찾아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도 시인했다며 작성자는 정당 소속으로 그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작성자는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라며 해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영상을 만든 건 창당 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경찰이 정당 소속임을 밝힌 데 대해 개원 직후 경찰의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유포한 9명도 입건하고 공모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남성이 이웃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후 도망쳤다가 체포됐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주택가 골목길을 빠르게 내달립니다. 춥지 않은 날씨에도 손에는 장갑을 꼈습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연이어 골목길을 드나들고 과학수사요원들도 현장에 출동합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의 가정집에서 60대 남성이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헬기와 수색견까지 동원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항공 헬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촬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다 들고 다니나 특수부대들 다 올라가고. 범행 후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남성은 산에서 내려오다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12시간 만이었습니다. 150명 넘게 동원됐었거든요. 내려온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다가 이미 지쳤죠. 남성은 피해자 가족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직구 제품이 요즘 인기죠. 안전성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저가 장신구에서 카드뮴이 700배 넘게 검출됐고 어린이용품에서도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습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영유아들이 입에 넣는 바나나 모양 치아 발효기입니다. 한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누적 판매량이 1000개를 넘었습니다. 이 제품을 유아의 기도와 같은 크기의 시험판 위에 놓자 그대로 통과됩니다. 아기가 입에 물고 당겼을 경우 파손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아가 물고 씹을 때 작은 조각 발생이 가능하고 그 작은 조각이 기도를 막을 수 있어 안전요건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중국의 한 직구 플랫폼에서 제일 판매가 잘 되는 19개 어린이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가죽 가방에서는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5배나 검출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렴하다고 막 사용했다가는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린이 용품뿐 아니라 각종 초저가 장신구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인천세관이 중국 직구 플랫폼 판매 제품 404개 성분을 분석하자 24%인 96개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습니다. 한 반지에서는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700배 넘게 든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점검하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5년간 2배로 오른 서울 아파트값이 현 정부 들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선거 이틀 전이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거의 2배로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징벌적 보유세와 같은 수요 억제에만 집중한 탓에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했고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사회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공급과 세제, 금융 등 3대 부문에 대해 정상화를 추진해 주택 시장이 꾸준히 안정돼 가고 있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앞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세 부담 완화와 같은 금융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에도 농수산품 가격을 비롯해 서민과 중산층 가계 안정을 위한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큰 재미를 본 게 아마 대파 논란이었을 겁니다. 정부가 물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징처럼 내세우면서 몇몇 후보들은 거의 8,000원이나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실제 가격을 마트와 시장 등에서 알아봤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마트 방문으로 불붙은 대파 논란. 야당은 대파 가격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야당 후보들 사이에선 대파를 더 비싸게 파는 곳을 찾는 대파 챌린지가 벌어졌고 한 후보는 자신의 SNS에 대파 한 단 가격이 7,980원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자는 대파 퍼포먼스도 벌어졌습니다.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파 시장은 평온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대파 코너입니다. 대파 한 단의 소매 가격이 2,850원이지만 정부와 할인 지원을 받으면 1,995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냥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선 대파 한 단이 3,000원에 팔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시한 오늘자 대파 1kg 평균 소매가는 2,434원. 대파값이 폭등했던 2021년보다는 훨씬 낮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정치권의 대파 논쟁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대파 하나가 그렇게 자주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일종의 양념인데 그거 조금 비싸다고 그거 하나만 붙들고 막 그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대파값 따지느라 이번에도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지난주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와 60대 두 딸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치매 환자 가족의 비극, 막을 대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두 딸이 오랫동안 치매를 앓는 노모를 돌봤다고요? 네, 인근 주민에 따르면 노모는 10년간 치매를 앓아왔고 두 딸이 돌봄을 도맡아왔습니다. 이 가족은 지자체의 치매 지원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고요. 관할 치매 안심센터에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사실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그래서 가족들이 사실상 많이 돌보죠. 네, 이 치매 환자의 70%가 동거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간병한 보호자가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치매 추정 환자는 98만 명에 달합니다. 5년 새 31.2%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절반인 50만 명에 그칩니다. 치매 환자 등록이 안 됐다는 거, 절반도 안 된다는 거, 이건 홍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원 서비스 중에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게 있는데요. 보호자가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치매 환자를 보호기관에 맡기거나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째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칩니다. 홍보도 부족한 데다 24시간 요양 보호사를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겁니까? 네, 우선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해야 합니다.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관공서와 간병시설 등에 치매 보호자들이 모일 수 있는 치매 카페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는 필요한 병원과 지역 서비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월 37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도 절실합니다. 독일의 경우 연금 제도에 간병 크레딧을 만들어 부양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15년부터 모든 치매 환자의 치매 케어 매니저를 지정해서 가족의 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보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 돌봄자를 공식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치매 환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사회가 이 돌봄을 좀 나눠서 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겠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서 고위급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실제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resolving various concer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and stabilizing relations is important.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에 잇따른 무력 도발 등을 두고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기시다는 정상회담을 위해 고위급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hold a summit meeting, and under my supervision, I've been conducting high-level outreach to the DPRK. 실제 일본과 북한은 올림픽 여자축구 예선전이 열린 지난 2월 비공개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기시다가 20년 만에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하려는 건 낮은 지지율을 반전할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과 평행선을 달리는 납북자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拉致問題がすでに解決されたと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에서 북일 정상회담이 먼저 성사되긴 쉽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우리 군의 두 번째 정찰 위성이 오늘 미국에서 발사돼 목표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위성에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가 탑재돼 있어서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표적 감시가 가능합니다. 우리 군이 더 강력한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3, 2, 1, ignition, engines full power and lift off of. 우리 시간 오늘 오전 8시 17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우리군 정찰 위성 2호기를 실은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At the very top of the satellite stack sits our primary payload for the South Korea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발사 45분 만에 발사체에서 분리된 위성 2호기는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고 이후 해외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말 발사한 1호기의 광학 카메라는 구름이 가리면 촬영이 어려웠지만 2호기의 경우 고성능 영상 레이더가 탑재돼 전천후 감시가 가능합니다. 레이더에 기반한 위성이거든요. 주야간이나 기상에 관계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군사적인 활용도가 높은 위성이다라고. 훨씬 고도화된 식별 능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나 전차 등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속 위성 및 초소형 위성 체계가 발사되면 북한 전 지역을 일일 수십 회 감시하여 도발 억제 및 유사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찰 위성 2호기는 앞으로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오는 6월에서 7월쯤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배구 황제 김연경이 프로배구 우승을 위해서 1년 더 현역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는 등 기량이 녹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팬들 응원 역시 도전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수비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아쉽게 멈춰섰지만 배구 황제 김연경은 지난 시즌에도 여전히 빛났습니다. 라운드 MVP를 2번이나 받았고 공격 종합은 2위, 득점은 국내 선수 1위, 수비 역시 견고했습니다. 개인 통산 6번째 정규리그 MVP를 수상했습니다. 팀이 2등을 했기 때문에 정규리그 MVP로
후보에 올랐지만 이제 받을지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또 큰 상을 저한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즌이 끝나고 심각하게 현역 은퇴를 고민했지만 이대로 은퇴하기엔 아까운 기량이었습니다. 내년 시즌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특히 팬들의 열렬한 응원은 현역 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즐기면서 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김연경은 다음 시즌 역시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뜁니다. 2년 연속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만큼 약점으로 지적되는 세터 포지션 등 흥국생명의 전력 보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승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한 김연경의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스웨덴 국민화가 칼 라르손이 무릎에 어린 딸을 앉히고 자화상을 그립니다. 까르르 웃는 딸을 목말 태우고 마냥 행복합니다. 둥글둥글 우람한 아버지가 잠든 딸을 지켜줍니다. 머리도 곱게 따주고 함께 놀아줍니다. 딸이 껌딱지처럼 달라붙습니다. 곁에 아버지가 안 계셨던 화가 딸이 꿈꾸는 아버지입니다. 소를 닮았던 아동문학가 권정생이 일찍 가신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내 어깨가 이만치 튼튼해요. 가슴 쫙 펴고 자랑하고 싶은데. 봄날 시인의 딸 사랑이 애틋합니다. 꽃망울 터지는 소리에도 눈물 터지게 하는, 딸의 흰나체도 푸르름이 비치게 하는 저 환한 햇살 그대로. 해가 빛나는 봄에 아빠, 벌써 봄이네. 고 김태석 천안함 원사의 막내딸 해봄 씨가 아버지께 띄운 영상 편지입니다. 1000만 가까운 국민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정부 행사 영상으로는 이례적인 조회 기록입니다. 해봄이란 이름은 아버지가 해처럼 봄처럼 밝고 빛나게 자라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아빠 품에 안겨 V자를 그려 보이던 5살 막내. 올봄에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줘. 큰딸 혜나 씨는 아버지 뒤를 이어 해군 장교 후보생이 돼 내년 임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빠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게. 그러나 어머니와 세 자매는 14년이 지나도록 갖은 망언과 음모론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해봄 씨는 천안함 폭침을 드라마나 영화 한 장면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해봄 씨는 보훈 자녀로 살면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의 꿈을 가슴 한편에 담아두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랍니다. 그런 딸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딸에게 새 구두를 신겨주는 시인의 소회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구두를 새로 지어 딸에게 신겨주고 저만치 가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 생에 사무치던 일도 저리 쉽게 가겠네. 4월 8일 앵커 칼럼 오늘 이 봄 아빠와 함께 피어날게였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크게 나는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청주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충남과 전북은 종일 공기질 나쁨 수준, 그 밖에 서쪽 지역도 오전 중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1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상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10도가량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전북 동부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경상권 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선거일에는 비 소식 없지만 목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